인생은 참으로 찰나와 같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세월은 이미 저만치 흘러 있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나 하는 회한에 잠기기도 하죠.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두고 있거나 뚜렷한 목적 없는 습관에 휩쓸려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은 유한합니다. 아직 괜찮아.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갑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재물은 단순히 물건을 획득하는 수단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억지로 싫은 일을 참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묻는다면 진정으로 몰두하는 길 외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어정쩡한 태도, 즉 절반만 휘두르는 스윙으로는 인생의 홈런은 결코 칠 수 없습니다. 이는 스포츠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을 다해 완벽하게 휘둘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과가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앞서 나가고 주목받고 성공하고 싶다면 압도적인 선두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해서 남들보다 아주 조금 나은 정도로는 지금 시대에는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월등한 결과를 내어야 비로소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지금 세상은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많은 것들의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일에 의문을 품고 과감히 역방향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중요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다가올 대변역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특히 노후의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비결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미래의 불확실한 시기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대공황에 대비하는 여러 방법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주식 투자를 재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라에서 노후 불안이 털끝만큼도 없는 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가성비 좋은 삶을 살면서 남은 자금을 주식 투자 등으로 불리려 합니다. 경제평론가나 정부 모두 장기 분산 적립이라는 3원칙만 지키면 주식 투자는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최근 새로운 개인 투자 비과세 제도의 확산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투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의 유명한 이론에서는 상품의 가치를 노동 가치와 사용 가치에서 찾습니다. 상품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었는지 또는 그 상품이 얼마나 실생활에 유용한지를 척도로 삼아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치는 거의 일치합니다. 소비자에게 쓸모없는 상품을 기업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종종 상품 가격이 노동 가치나 사용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얼마든지 오르게 마련입니다. 이는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투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바로 거품, 즉 버블입니다. 특히 금융상품은 거래의 대부분이 투기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환시장에서는 거래의 99% 이상이 투기이며 주식시장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투기란 쉽게 말해 도박과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식의 시가총액은 우상향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식의 본래 가치가 상승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주식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져 거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30년대 네덜란드에서 인류 최초의 버블이 발생했습니다. 튤립 재배 열풍이 불어 국은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엔까지 폭등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 대규모 버블만 해도 70여 차례나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장 큰 버블은 192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그 후로도 세계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즉 레이와 영화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버블은 그 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됩니다. 레이와 버블의 시작은 소위 GAFA를 중심으로 한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전기차 EV가 버블의 중심이 되어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하자 실제로는 충전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무엇보다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기차는 과거의 환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공지능 AI이 버블의 중심이 되었고 거기에서 AI의 필수적인 반도체가 버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버블의 중심이 우주 개발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미 1960년대에 개발되었고 전기차 EV 역시 사실은 종전 직후 일본에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출시했습니다. AI도 일본에서는 스마트 가전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에는 제품화되었으며 반도체에 이르러서는 1960년대 초반에 가전제품의 트랜지스터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1969년의 일입니다. 즉, 현재 버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50년 이상 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포장된 것이 현재의 버블을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애초에 미국 반도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과대평가입니다. 우주개발 역시 망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에 가지 않아도 지구상에는 훨씬 살기 좋은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버블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는 동시에 대부분이 허황된 이야기이며 대붕괴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견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블이 완전히 붕괴될 때 주식의 가치는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즉, 휴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버블 붕괴는 그레이트 리셋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 이 그레이트 리셋으로 글로벌 자본주의 자체가 소멸해버린다면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면 이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처럼 장래에 사용할 목적의 돈을 투자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도박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노후 자금을 투자로 충당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경마나 보트 경주로 운용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신탁으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바로 노후 자금을 파친코로 모으려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 대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일본 현금 혹은 산과 밭, 집이 딸린 시골 주택이라고 답합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면 내버려 두어도 돈이 불어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를 통해 생활 자금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것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정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투자가 수익을 낼지는 미래의 일이며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견해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의견을 믿을지는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당신의 삶에 투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다가올 버블 붕괴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절약과 저축을 통해 인생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 등 기업 범죄에 손을 대는 셀러리맨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입을 잃는 것이 두려워 가족의 생활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기업법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유학이 필요해지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돈을 모아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즉, 돈을 모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돈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 중독에 빠져 저축을 합니다. 1,000만 엔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해에는 2,000만 엔으로 늘리려 합니다. 그리고 염원하던 2,000만 엔을 손에 넣으면 다음에는 3,000만 엔을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억 엔 정도 모으면 평생 돈을 벌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돈 중독자들은 쓸 곳 없는 수준까지 돈을 늘리려 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을 돈을 모으는 것은 극히 낭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정된 소중한 시간을 깎아내면서 쓸 곳 없는 돈을 계속 모으는 것, 이는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저축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기 위해 실제로 얼마 정도의 돈이 충분할까요? 어떤 견해에서는 생활비의 3년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 수입이 끊겼을 때도 3년치의 생활비가 보장되어 있다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면 그 사이에 다른 직업을 찾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상시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역시 절약입니다. 평소부터 절약을 실천하여 평균적인 소비 지출을 줄여놓으면 필요한 저축액 또한 그에 따라 작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저축은 단 300만 엔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저축을 확보한 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그 돈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이라는 말 속에 더 많이 벌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필요한 저축을 확보했다면 그 후에는 하기 싫은 일부터 순서대로 돈을 버는 일을 점차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처럼 돈보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가올 버블 붕괴를 극복하는 방법은 베란다 텃밭을 가꾸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일이 취소되자 남는 시간에 농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4년간 계속해온 베란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 그는 1평 남짓한 텃밭에서도 온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사한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작은 밭만으로 식비는 무려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농작물의 자급이 곧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의 안전입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농작물에서는 흙의 맛이 느껴집니다.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농작물은 보통 흠집이나 벌레 먹은 자국 없이 깨끗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맛없는 농작물과는 달리 직접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유기농 채소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은 식량 안보입니다. 2024년에 있었던 채소값 폭등이나 레이와 시대의 쌀 소동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가정은 그러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밭에서 채소나 쌀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인간은 먼저 자신이 먹을 것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농작물을 만들 수 없는 사람, 오직 구매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대도시 주민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순식간에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망상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 중이나 종전 직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시에 대비하여 스스로 농사를 지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생활비 절약과 두 가지 안전 확보 외에 농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 그 자체가 우리의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상대로 하기에 농업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며 병충해가 덮치기도 합니다. 해충이나 동물들도 찾아옵니다.
그것과 맞서기 위해 유연하게 전략을 바꾸고 작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몸, 현재는 품종 개량이 진행되어 베란다 플랜터에서도 키울 수 있는 키 작은 채소 모종도 판매됩니다. 플랜터에서 재배 가능한 고구마 같은 작물도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베란다에 저렴한 화분을 두고 농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분명 기술은 길러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3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400%라는 높은 식량 자급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적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먹거리를 자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훨씬 우선해야 할 안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러한 안보 정책을 취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농업을 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가올 버블 붕괴를 극복하는 방법은 생활 비용을 낮춤으로써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삶을 올가매는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연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실현하면 애초에 돈의 속박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2024년 내각부가 발표한 경제재정백서에 따르면 일본인의 금융자산 정점은 60에서 64세로 평균 800만 엔에 이릅니다. 그 후 점차 줄어들기는 하지만 85세가 넘어도 평균 500만 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들은 노후 불안 때문에 저축한 끝에 은퇴 후에도 절약과 노동을 계속하다가 애써 모은 노후 자금은 거의 손대지 않고 사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언론과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겨 노후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불안은 여유로운 노후의 선택지를 빼앗고 심지어 남겨진 돈은 막대한 상속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구호 아래 국민 전체가 투자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주가나 지가 등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 되어 있으며 그 버블이 머지않아 붕괴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애써 모아둔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수단은 연금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쉽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직접 기르고 전기 또한 태양광 패널로 자급하면 생활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도 월 10만 엔이 채 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절약을 철저히 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1인당 월 2만 엔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골로 이주하면 월세는 1만 엔만 있어도 충분하며 심지어 공짜로 집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주를 장려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과 대도시 사이에는 광대한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의 이주를 생각한다면 연금을 받은 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후의 돈 걱정을 덜어내면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 생활이 기다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돈이 드는 기성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자연이나 농장 같은 진정한 엔터테인먼트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에 가서 관심 가는 책을 몰입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엔터테인먼트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의외로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돈을 확보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계속하며 비싼 돈을 내고 생활비 많이 드는 대도시에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디 생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노후의 시골 이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5번째로 소개해드릴 다가올 버블 붕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렴하지만 질 낮은 제품이나 지나치게 고가인 브랜드 제품 대신 중고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절약을 위해서는 싼 것을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브랜드 제품을 사서
오래 쓰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브랜드 업체의 변명이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합니다. 확실히 저렴한 티셔츠, 반대로 말하면 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우 운 좋은 일입니다. 중고거래 앱을 활용하면 우수한 브랜드 의류를 수백엔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고품질의 제품입니다. 진정한 절약이란 이러한 질 좋은 중고 브랜드 제품을 헐값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명한 절약을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절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데도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헌책방에서 매입해주는 서적은 갓 출시된 인기 작품뿐입니다. 조금만 오래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 마니아층을 위한 전문 서적은 아예 매입을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에 한정된 사정입니다. 사실 시골로 가면 빈집이 즐비하고 월세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곳에 매입한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진열해 보십시오. 전문 서적은 수요가 적지만 일단 구매자를 찾으면 정가에 가까운 금액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책 정리 유행으로 서적을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헌책을 가게에 진열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고가에 팔릴 것이라고 판단한 것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내놓아도 좋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면 생활 거점을 시골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생활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생활 비용이 높은 도시에서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보다 시골에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생활 비용을 낮추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로써 미래의 불확실한 시기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한 주식 투자를 제고하는 것, 절약과 저축을 통해 인생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 베란다 텃밭을 가꾸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 생활 비용을 낮춤으로써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 그리고 저렴하지만 질 낮은 제품이나 지나치게 고가인 브랜드 제품 대신 중고 브랜드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노후에 후회 없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비결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당신의 삶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첫 번째 방법은 고독을 아군으로 삼아 무리짓지 않고 인생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동료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고 또 타인의 삶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동료를 만들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동료가 휘말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정부기관 및 특정 계층과 맞서 싸워온 인물이라면 그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대항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약점을 파고듭니다. 탈세 등 스캔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면 언론을 움직여 제거하려 합니다. 동료를 만들면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동료가 휘말리게 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이번에는 동료가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료의 스캔들에 본인이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와도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는 외톨이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공정하고 개방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애초에 동료를 만든다는 것은 아웃사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료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이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로 동료들과 소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항상 SNS를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안 읽은 메시지나 읽고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SNS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러한 비난에 노출될 일도 없습니다. 누구와도 친구가 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이점은 그쪽이 훨씬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와도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누군가 동료가 도와줄 것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오지 않아도 혼자서 싸우는 것, 그것이 동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굳이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입니다. 연하장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이것이 선물이라면 필요한 비용이 계속 늘어나 생활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연하장 등은 선의의 바탕을 두고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의에 대해 물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직접 되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향한 선의의 마음은 그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갚으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이의 은혜를 입어 성장하고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보답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답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 사람과 동료가 됩니다. 결국 파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했듯이 혼자서 싸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본인에게 갚는다는 것은 동료를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 그 자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에게 정중히 감사하고 동료의 인맥을 넓혀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일본이 그러했고 지금도 시골에는 그러한 공동체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체가 답답하다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점점 더 개개인이 고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고독한 사회를 견디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굳이 개인에게 직접 보답하기보다 사회에 환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인간관계의 거리두기와 신중한 언어 선택을 통해 성공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연예계를 보면 행운이 성공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재능도 있고 엄청난 노력을 거듭했음에도 뜨지 못하는 연예인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연히 유행에 편승하여 스타덤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은 재능이나 노력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운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주변에는 기회가 자연스레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은 사람들의 그룹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평소에는 거리를 두더라도 필요할 때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상대방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을 좋게 하는 것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 가지 단어를 금기어로 삼습니다. 그것은 힘들다, 괴롭다, 지쳤다는 세 단어입니다. 힘든 상황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입 밖으로 내어 과연 누가 행복해질까요? 그러한 말을 물론 하고 싶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기장에 쓰거나 하여 혼자서 표현하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불평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풀어내면 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내세가 아닌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도 부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저승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무로 돌아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현세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처도 저승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뇌과학이나 생물학 등 모든 과학은 내세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물론 지금 과학을 초월한 진실이 있어서 저승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것입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현세만큼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견해에서는 행복한 삶이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계속하거나 거짓말을 해야 하는 등의 삶은 불행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표현이야말로 우리 인간 행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 그러나 자기 표현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의 삶이 너무나 가혹하여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합니다. 이것으로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고독을 아군으로 삼아 무리짓지 않고 인생을 홀로 헤쳐나가는 것, 도움을 준 사람에게 굳이 보답하지 않는 것, 인간관계의 거리두기와 신중한 언어 선택을 통해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 그리고 내세가 아닌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